거북선 2층설, 3층설도 있잖아요.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거북선만 들이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판옥선부터 다 들이받았다. 전문 연구자분들은 충돌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이순신 장군은 승부를 걸 땐 걸어요. 굉장히 과감하게 걸어. 그러니까 원균하고 계속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양반은 소대장 때부터 싸웠을 거야. 둘이 맞질 않아. 그러니까 선조의 치명적인 단점은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이기적이야, 사람이. 제가 역사적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도 이런 함정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오늘도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재밌는 역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사님이 새로 내신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임진왜란 상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책이 작아서 갖고 다니기가 편한데 좀 무거워요. 좋은 종이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제가 모르겠고 네. 처음에는 출판사에서 좀 포켓북 형식으로 하자고. 이 포켓에 들어가기에는 좀 큰데요. 근데 그러게. 네. 하여간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박사님이 한 30권 넘게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임진왜란 책은 이전에 쓰셨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임진왜란 책은 이게 첫 책이더라고요. 임진왜란이 우리나라가 참 사료가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큰 전쟁이었잖아요. 전쟁이란 건 한쪽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본 쪽에 있는 사료들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뒤져야 됩니다. 근데 또 사실 일본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기록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짤막한 전투에 잠깐의 참전기 한두 줄인데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이 이런 걸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다리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한 20년 동안에 여러 기관에서 자료들도 많이 수집하고 해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미리 읽어봤는데 여기 책 보면 박사님께서 일본의 약간 고서점 같은 곳도 다니면서 자료를 막 구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랬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했는데 네. 100분의 1도 못 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걸 어떻게 개인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근데 거죠.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임진왜란의 기록이라는 게 그렇게 뭐 엄청 똑똑한 기록은 또 아니기 때문에 또 감추고 싶은 기록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료들을 많이 남겨놨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일본 기록은 장점이 우리처럼 이 전쟁이 뭐다 막 이렇게 총체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종군기 같은 게 많아요. 또 각 가문이 그 참가를 네. 많이 했으니까 그 그리고 가문에서 남겨놓은 기록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참전했던 유명한 무장들은 네. 그 같이 갔던, 왜냐면 이게 약간 봉건제이기 때문에 자기 참전했던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갔던 사람들 명단, 네. 뭐 전사한 사람들 명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나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사자 명단이 있어도 그걸 어디다 쓰겠냐고 우리가. 임진왜란을 보여주는 저서를 할 때는 전투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기록들이 정말 그쪽도 어차피 짤막짤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산만한데 큰 도움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신 책이 임진왜란 이제 상권인데, 근데 상권에서는 좀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전사에 관련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를 이제 구독자분들도 뭐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역사서 대중서에서 읽을 수 없었던 그런 구체적이고 되게 실전적인 그런 해전사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제 이순신 좋아하시는 분들 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이 뭐 책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이 책 중에서 이제 일부 이제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선, 고려와 일본의 해전술이라는 이제 챕터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바다에서 전쟁이 나면, 전투를 벌이면 어떻게 싸웠을까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내용들을 되게 재밌게 이제 스토리 형식으로 서술을 해 두셨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면, 장검이고 뭐고 배 안에서 최고 무기는 노였다. 그리고 조총은 뭐 개인화기 수준에서 바주카포 수준까지 다양한 구경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거북선은 이순신의 창작품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땐
칼로 막 멋있게 베고 그 싸우는 어떤 이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임진왜란 이순신을 다룬 영화에서. 하지만 그렇게 멋있게 싸우기보다는 정말 그 처절하게 싸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라는 곳이 되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배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육군부들이 기분 나쁘신데, 항상 군대 얘기는 항상 그쪽 사람들의 그 특유의 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원래 또 뱃사람들의 뻥이 예. 세다고 하죠. 네. 그게 원래 배라는 게 제한된 공간에 있다 네. 보니까 뭘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노군도 싸울 줄 알아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요, 무기가 다양해요. 배 안에서 쓰는 무기들이요.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육지에서는 오히려 포메이션 갖고 싸우니까 장검, 창 이런 거 좋은데, 배는 급할 때는 창이 필요할 때도 있고 좁은 공간에서는 단검이 더 나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리스 가서 옛날 미케네 문명 사람들이 절반은 해적이란 말이죠. 네. 걔들 무덤에 이렇게 나온 부장품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장검부터 네. 단검까지 정말, 그다음에 곡도, 직도 종류대로 다 있어요. 왜냐하면 배라는 게 종합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또 바다라는 공간이 되게 더 척박하잖아요. 그렇죠. 뭐 조류나 뭐 파도의 높이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여러 무기를 구비해 놓았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사실은 육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옛날 환도대도, 박물관 가서 환도대도 이런 거 보시면 드라마는 항상 이렇게 긴 칼 뽑아서 쓰는 거 좋아하는데 환도대도 보면 옆에 보조 칼집들이 막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단검 같은 거, 짧은 검,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도 칼 여러 개 차고 다니잖아요. 다 그게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활 나오고 총 나오고, 총도 뭐 대구경, 소구경, 사거리 긴 거, 짧은 거 있고, 대포도 여러 종류 있고, 활이 있고, 이런 조합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전이 꼭 어떻게 벌어졌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장병 위주고, 그러니까 활, 사격 무기 위주고, 일본은 백병변 위주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칼같이 딱 나눠지고 백병변 위주라고 해서 막 장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이나믹하게 벌어지는데, 이런 거를 과거에는 너무 좀 기계화시킨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되게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 있었어요. 재밌었죠. 조선 수군의 어떤 규모와 편제에 관한 글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기존의 역사서에서 좀 못 봤던 내용이더라고요. 한번 보면서 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5세기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따르면 조선 전체 병력은 96,259명, 이 중에서 수군이 49,337명이다. 수군 병력이 전체 병력의 한 51% 정도 됐다는 거고요. 경상, 전라, 충청도만 계산하면 육군이 5,772명, 수군이 35,585명으로 수군이 이 경상, 전라, 충청도, 뭐 하삼도라고 하나요? 네. 하삼도에서는 전체 병력이 거의 80% 가까이 됐다는 거죠. 인구 비율로 봐도 적지 않은 수였다. 경상도의 경우 군역 대상이 되는 남자 인구가 17만 3,759명, 18만 명, 17.3만 명이었는데 이것은 군역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인구였다. 즉, 뭐 노비, 승려, 유랑자 수준의 극빈층을 제외한 숫자. 이 중에서 수군이 1만 5,934명으로 9% 정도다. 그러니까 경상도 전체에서 경제력이 있는 인구에서 10%가 수군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조선은 뭐 전쟁 준비에 소홀했어. 특히 뭐 수군, 당시에 굉장히 뭐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와서 다 정비해서 왜군을 막았어. 약간 이런 서사 스토리로 우리가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조선이 수군 정비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임진왜란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한 지난 50년 초등학교 때부터 듣던 얘기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1단계는 항상 어떻게 변명하냐면 우리가 준비를 안 해서 그래. 네. 관료들이 먹고 놀아서 그래. 아니면 백성들이 먹고 놀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변명을 해요. 준비를 했다 안 했다는 너무 극단적인 평가예요.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는 거죠. 이 앞에 제가 병자호란 썼는데, 병자호란 때도 보면요,
진짜 10년 넘게 매일 회의하고 고민하고 엄청 준비했어요. 이제 후금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미리-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지. 예. 더 나쁜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이게 실제 역사를 보면 아니 저쪽에서 저쪽 나라가 쳐들어온다는데 펑펑 놀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저쪽의 나라들이 군대를 막 키우고 있는데 안 오겠지 하고 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항상 제일 나쁜 게 준비를 잘못하거나 네.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을 앞두고서는 조선은 좀 할 수 있는 것만 해왔던 그렇죠. 건가요? 항상 그게 문제죠. 그런데 수군의 경우에는 네. 병자호란하고 비교하면은 할 수 있는 것만 한 것 같으면서도 애초에 왜구와 오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맞춤형으로 전술이 발달이 돼 있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의 효용성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군이 승리했던 데는 뭐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지도력, 뭐 부하들, 뭐 고통받았던 열심히 싸워줬던 병사들, 백성들 이런 걸 다 포함해야 하지만 사실 수군의 전술이라든가 무기 체제가 비교적 예. 조선 해역을 방어하기에는 잘 특화돼 있었다. 잘 합당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렇죠. 사실 고려 말에 왜구에 얼마나 당했습니까? 네. 근데 이 조선은 그 고려 말에 부족했던 점을 딛고 건국한 나라였고 거의 200년 가까이 계속 출몰하는 왜구와 싸워왔기 때문에 전술도 미리 좀 파악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전쟁을 준비할 수는 있었던 거네요. 조선 수군은.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역사라는 건 작용 반작용인데 도전과 응전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수군 전술이 발달하는 데는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일단 14세기의 왜구는 항상 있었죠. 도둑놈은 항상 있으니까 해적도 항상 있고. 근데 14세기의 왜구는 이게 거의 군대가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고려 말에 이제 군대 자체를 개혁을 해요. 요즘 말하는 진짜 해군. 이런 걸 만든 게 이제 14세기 왜구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군 전술을 많이 개혁을 해야 됐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정지, 고려 말의 정지가 화포를 받아들이고 사실 화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왜구랑 싸우는 전술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조선의 무기 체계에서 뭐 활, 우리는 좋아하는 활, 화포 이런 장병 위주의 전술을 가진 군대가 바다에서 백병전 좋아하는 애들하고 싸우려면 어떤 전술 체계를 만들어야겠는가. 여기서 화포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전술 체제가 더 중요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저들보다 배가 커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활 위주니까. 그리고 배가 십자포화로 쏘기 때문에 팀 플레이로 적을 십자포화에 가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이 꼼짝달싹 못하게 해야 된다. 근데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동시에 못 뛰어오르게 해야 된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걸어서 예. 하나는 밀고 하나는 당겨서 꼼짝 못하게 박아놓고 활로 쏘고 뭐 이런 거 던지고 화통 같은 거 이제 같은 거 던지고. 던지죠. 예. 어쨌든 조선 수군이 왜구랑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는 기본 포메이션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또 100년, 200년 싸우다 보니까 화포를 전투용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러다가 조총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탄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명종 때쯤에 나오는데 아, 그게 그때 나온 거군요. 예, 일본군이 이게 철탄을 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압도적이죠. 그때 우리도 배가 큰데 이게 갑판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쟤들이 대구경탄이 있고 소구경탄이 있는데 네.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철탄이라는 게 이게 무섭구나. 그래서 바로 중국도 이제 기술자 모으고 해가지고 우리가 탄환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총이 아니라 총은 못 만들었으니까 대포에다 놓고 산탄으로 쏘자. 그랬더니 이게 해전에서 진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그 여기 와서는 이제 철탄이 나오니까 그전에는 주로 장군전이라든가 화살을 쐈거든요. 근데 화살도 이제 장군전 같은 거 막 뚫고 들어가서 돛대도 부시고 배도 부시고 하니까 무기가 다양해진 거예요. 장군전을 쏴서 적의 배를 부순다. 그리고 산탄으로 압도적인 사격을 한다. 예. 그리고 또 활도 있으니까 예. 활도 쏜다. 그러면 거리가 멀 때, 중간일 때, 가까울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포메이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명종 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또 일본도 대응을 하잖아요. 예. 큰 배 가지고 오고 막 이랬더니 마지막 단계가 이제 판옥선 만들고
거북선 만들고 하면서 그 우리가 가진 포메이션 그리고 일본군 함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는 최종적인 전술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순신 장군이 성공했던 비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순신이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신출귀몰한 전술 전략들을 다 개발해서 일본 군들을 다 무찌른 것으로 아는 분들도 있지만 뭐 물론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고려 조선의 수군 전술 전략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술 전략을 개발했다. 그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인풋 아웃풋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 그럼 이순신 장군은 뭐 별거 없다는 거냐. 똑같은 수군을 끌고 나가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잖아요. 지휘관의 능력은 그런 아무리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뭐 어떤 우세한 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적도 또 자기들이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극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게 지휘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대승을 거두고 원균은 대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박사님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판옥선 자체는 임진왜란을 그 앞두고 한 몇 년 전에 개발이 된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체로 을묘외변 때 왜군들이 우리 전술을 알고 자기들도 큰 배를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더 크게 해야겠다. 또 하나는 이제 산탄을 쏘기 시작하잖아요. 산탄을 쏘는데 산탄이 효과적이려면 근접해서 십자포화로 쏴야 돼요. 근데 이게 쏘다 보면은 아군도 맞는다고. 그리고 일본군이 또 이제 조총 같은 걸 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배를 크게 하는 동시에 장갑선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층을 더 덮어서 지붕을 막은 게 판옥선이죠. 아,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진에서 보면 2층 구조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1층 구조였던 거예요? 한 층을 더 쌓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더 좀 높은 데서 보고 왜구를 이제 공격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높아지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난간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갑판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박사님 책 안에서도 이 판옥선 안의 풍경이 어땠을까 좀 묘사한 것도 있던데 이게 배의 크기는 늘리긴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이 안의 공간은 굉장히 좀 밀폐되고 좀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때문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거북선 2층설, 3층설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자꾸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 게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정확한 설계도가 없고 우리나라 도면은 희한한 게 숫자가 적혀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쟀는지가 안 적혀 있는 거야. 저 사람의 키가 60cm예요. 60cm일 리가 없잖아, 보통 사람이. 그럼 뭐야? 이게 허리부터 잰 거냐, 가슴부터 잰 거니? 기준선을 안 만들어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이런 법도 있어요. 키 큰 사람은 이렇게 하고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 안 믿겨지죠? 스윗하네요. 되게 자상하네요. 나중에 법이 또 나와요. 키 큰 사람은 키가 어떤 그때 가서야 이제 수정을 하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애가 때린 거하고 체중이 조금 나가는 애가 때린 거는 형의 차별을 둔다. 헤비급이 때린 거하고 플라이급이 때린 거하고는 이제 똑같이 한 대를 쳤어도 형을 달리한다. 그건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기준이 없잖아.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애가 때리면 가중처벌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법이 나와요. 얼마 이상은 체중이 많은 걸로 친다. 이게 나중에 나와. 우리가 왜 그 항상 대강 적당히 뭐 빨리 천천히 그쵸. 그러니까 우리말에 유독 좀 그런 표현들이 많죠.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두세 네 병 줘. 뭐 이렇게 적당히 줘. 뭐 이런 거. 근데 아무튼 이게 역사적 전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그 판옥선이 이제 2층 구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생긴 거야. 그럼 선실이 어느 정도로 좁았을까? 그리고 노를 젓는 사람하고 포를 쏘거나 활을 쏘는 사람들이 엉키잖아요. 그럼 이게 엉키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고민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판옥선 안의 높이가 앉아서 병사들이 막 기어다녔어야 됐다. 쪼그려뛰고 다녔어야 됐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시 어떤 선체 구조나 조선 기술상에. 왜냐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총에 맞을 확률도 높고 전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 전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판자도 높이 하느니 차라리 두껍게 하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들은 현대 우리들 보면 야 그러고 어떻게 싸우란 말이냐 죽는다. 근데 당시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낫지. 힘든 게 낫지 죽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높여주면 되잖아. 지금은 기술력으로 높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높이느니 낮추고 벽을 두껍게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현대인들은 막 화를 내.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백성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백성을 힘들게 하고 병사들을 힘들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노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이 훈련하고 더 힘들고 그렇게 싸워야 됐던 분들한테 감사해야지. 그래서 거북선 3층설도요, 결정적인 그 3층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2층으로 있으면 엉킨다는 거예요. 노수랑 사수랑 화포 쏘는 사람들이랑. 오히려 3층이면 더 좁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또 반론도 있어요. 네. 3층으로 만들면 기어다니란 말이냐. 그렇죠. 네. 영화에서는 막 이렇게 높게 만들지 그래서. 근데 실제로 기록에 보면 좁고 사수하고 포수가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장비가 안 되면 몸이 고생하잖아요. 네. 그럼 옛날에는 다 몸이 고생해서 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설계를 바꿀 게 아니라 옛날에 이게 2층이면 거기 싸웠던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정말 이름이 힘들게 싸웠구나.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싸웠구나.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안에 에어컨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죠. 뭐 2층이니 3층이니 뭐 규모가 어떠니 뭐 이거보다는 힘들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여기 판옥선에서 봤을 때 어디가 앞쪽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게 날개 나온 부분이 앞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뭐가- 쉬운데 밑에 보시면 저 네. 네모난 방향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평한 부분이 앞이에요. 여기가 네. 이게 왼쪽이 또 앞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만한 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판옥선이 막 부딪히면서 그 매선들 다 깨부수잖아요. 일본 배는 저희가 앞이에요. 저렇게 튀어나온 데가. 그래요? 일본 배는 튀어나온 데가 그러니까 앞이고. 그러니까 이제 더 저런 게 있어야 깨부수고 다니지 않겠냐. 또 이게 그 기분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앞이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도 책에서 썼지만 이 흔히 당파라고 하는 부딪혀서 공격하는 게 주 전술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에서 이게 묘한 어감인데 우리가 충돌했다는 말은 저기 이렇게 교통사고 나듯이 부딪혔다는 말로도 네. 쓰지만 적하고 부딪혀서 싸울 때도 충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충돌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깨부순다. 네. 이 깨부순다는 말은 이렇게 파괴한다는 뜻도 있지만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게 해전에 와보니까 깨부셨다. 충돌해서 깨부셨다. 이게 전투를 해서 이겼다는 얘기냐. 배끼리 들이받아서 배를 파괴했다는 소리냐. 이게 한자로 쓰니까 표현이 애매한 거. 하긴 한글로 썼어도 애매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그때 당시에 난중일기나 장계나 이런 곳에 당파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돌진해서 깨트렸다. 충격작전, 예, 파괴했다. 그렇게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런 오해가 생겼었어요. 처음에는 거북선이 이제 철갑선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거북선이 들이받은 거로 됐었고, 나중에 제 기억에는 그 드라마 만들 때 당파라는 용어를 발견하면서 판옥선도 들이받았다. 그래서 당파가 조선군의 표준적인 전술이고 거북선만 들이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판옥선부터 다 들이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한국의 대세가 돼버렸죠. 그리고 논리적인 얘기도 막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 배가 크다. 목재가 훨씬 이게 단단하다. 뭐 이러면서 들이받는다는 얘기가 막 퍼졌는데 요즘은 이게 많이 교정이 된 정도가 아니라 전문 연구자분들은 이거 다 이젠 충돌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요즘은 또 학자 말을 안 듣잖아. 댓글이 학자를 이기잖아. 학자 말을 안 들으면 뭐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요? 아니 근데 학자도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전문가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틀릴 수 있다고 해서 비전문가의 말이 맞다는 증거는 안 되지. 근데 아직도 이거를 그 쾌감을 못 버리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판옥성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순신의 서사에는 참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유성룡, 뭐 권율, 뭐 나대용, 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이제 빌런이라고 한다면 원균과 선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균과 선조 얘기할 때 뭐 물론 이제 그분들이 되게 좀 밉기는 하지만 이번 이제 박사님 책에서는 그 원균과 선조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료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원균 얘기부터 하죠. 원균이 참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또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또 의외에 또 장비 같은 또 면모가 있어서 전투에서는 좀 잘 싸웠다는 평가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러는데 그 원균이라는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 무능하다 이래야만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장점이 있었다 그러면 또 이제 막 분노하고 그러는데 원균의 뭐 장점도 있긴 있어요. 굉장히 그 도전적인 스타일이지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을 아주 싫어해요. 좀 신중하게 좀 근데 차분하게. 그거는 네. 중대장, 뭐 소대장이라면 원균 스타일도 괜찮죠. 필요하지. 뭐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런 사람도 있어야 그렇죠. 돼요. 어때 전투에서는 뭐 돌격장의 역할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 정도 되면 영화에서나 칼 들고 싸우지. 그분이 칼 들고 싸우면 이미 전쟁 진 거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경영을 해야죠. 그 정도 사령관이 되면 경영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자로서 원균은 문제가 많아요. 밀어붙여서 그냥 뭐 병사들한테 이렇게 막 맷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적어도 사령관이라면 전쟁에서는 항상 효율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균은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그래서 그 설명이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선조가 이제 원균을 막 키우려고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당산성 쌓는 임무를 맡겼는데 예. 원균이 요즘 말로 하면 군용 침대 가지고 와서 공사장에서 먹고 자면서 약간 쇼잉을 잘했구나. 백성 아니 막 밀어붙여갖고 단숨에 성을 쌓았다. 이게 얼마나 멋있냐. 네. 그랬더니 누가 딱 그러는 거야. 그 성 2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저 빨리빨리 하면 된다. 막 밀어붙이던 그때는 그런 또 리더가 좋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아날로그 투박한 아날로그 시절에.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신중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신중하다 표현도 좀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이순신 장군은 승부를 걸 땐 걸어요. 굉장히 과감하게 걸어. 근데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전략 분석 정확하게 하고 내가 해야 될 가장 효과적인 전술을 찾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껍데기를 보는 거야. 손자는 이때는 뭐 가끔 인해 전술식으로 돌격해야 될 때가 가장 좋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전략 목표와 내 주어진 상황에서는 지금은 50%가 죽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면 손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오! 파이터형, 신중형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균은 매사에 하나밖에 모르는 스타일인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딱 손자식이에요. 손자병법 이런 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원균하고 계속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양반은 소대장 때부터 싸웠을 거야. 둘이 맞질 않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대학 때 보면 산에 올라가면 북한산 등산해요. 솔직히 말해서 젊을 때 북한산 등산하는데 그냥 가나 계획 짜서 가나 뭔 상관 있어. 근데 이제 사람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는 오늘 저 북한산 갔는데 막 시간표 짜고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그쵸. 뭐 시간표 짜고 중간에 어디 가서 모이자 막 이러면 한 친구는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돌격 앞으로 PP 이럴 때는 그냥 성향이 안 맞는 거야. 근데 어느 쪽으로 하든 솔직히 뭔 상관이 있어요 그때. 근데 그럴 때도 보면요 그 성향 안 맞는 거는 화합이 안 되더라고.
그냥 그런 애들은 싫어. 짜증나는 거야. 북한산 등산할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제일 서로 싫어해요. 선조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선조를 뭐 두둔하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처럼 원균과 이순신의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원균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이순신은 그래도 좀 종합적이고 그리고 둘이 당도 완전 달랐잖아요. 그 원균은 그 윤두수의 사위였죠. 사위는 아니고 친척이에요. 아 친척이었죠. 원균은 서인이고 이순신은 동인이니까 당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니까 어찌 보면 쟤네 둘을 붙여놓는 게 좀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성향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같이 두는 것보다 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두는 게 서로에게 견제도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시너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책에서 길게 썼는데 맞아요. 이건 어떻게든 짧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선조가 생각보다 똑똑했어요. 그리고 댓글 살벌하게 달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네. 선조가 이순신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쟤는 바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를 또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게 더 무서워요. 맞아요. 그래서 선조가 바보가 아니라 똑똑하다는 건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순신한테 아주 무식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악랄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착각들 하시더라고. 선조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순신에 대해서 뒷조사를 많이 했어요. 이순신뿐만 아니라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군인들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그게 봉건사이든 절대국가든 군대는 사병화되는 경향이 강해요. 옛날에는 지금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면은 군인들을 견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좀 멍청하고 말 잘 듣는 애를 좋아해요. 머리가 고분고분하지 좋다가. 않은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유능한 지휘관은 창의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고분고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선조가 진짜 고민 많이 한 게 이순신 장군이 막 상관한테 대들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분은 나름 되게 신경을 씁니다. 근데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아무리 조심해도 다 알아. 제가 결정적일 때는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출세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선조는 수군이 세니까 그 승리도 많이 거두니까 부산포에 가서 정박해 있는 왜군을 깨부셔서 이 전쟁을 이제 끝내자라는 걸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순신은 그것을 듣지 않았고 네. 하지만 여기서 원균은 내가 할 수 있다. 옆에서 선조한테 계속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부분이 선조의 확정 편향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균하고 이순신 장군이 어쨌든 직제상으로 경상도 수군이 거의 괴멸하긴 했지만 직제상으로는 동급이잖아요. 경상 우수영, 전라 좌수영 동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병력의 8, 90%가 전라도 병력이고 또 전라 우수영 이옥기는 이순신 장군한테 지휘권 양도하는 거를 뭐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니까 직함은 셋이 평등한데 실제 지휘는 이순신 장군이 하는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령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줘야 되죠. 그게 삼도수군 통제사인데 선조가 이걸 악착같이 오랫동안 안 해요. 그래서 견제시키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해. 이렇게 되니까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순신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건수를 잡다 보니 그 부산포 공격 문제가 좀 이상한 게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면 다들 말렸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선조는 이순신을 지금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포 공격을 해야 된다가 제일 좋은 명분이 된 거고 나중엔 정말로 믿는 것 같아. 아 진짜로 믿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확증 편향이라든가 자기 이익에 따른 의식의 전환인데 그러니까 바보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역사에서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도 이런 함정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그런 거잖아. 누가 어떤 인생 살면서 이런 교훈을 이런 걸 교훈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한 바보나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한다고. 근데 나는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에이 저건 바보나 하는 거야.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조를 옹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선조는 신하들의 정말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이순신을 등용했잖아요. 그래서 또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렇다면 나름 선조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 보는 좀 안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순신과 원균 등용하고 할 때가 임진왜란 전해잖아요. 그러니까 사초가 이런 게 제대로 남아있질 않아.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건데, 찢어진 사료를 가지고 제가 추정을 해보면은 임진왜란 전에는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전형 장군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땐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조선도 그건 알아요. 평화시에는 말 잘 듣는 애가 최고다. 근데 전쟁할 때 말 잘 듣는 애가 전투 잘하는 애가 어디냐, 자기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왜 나중에 잘 싸우냐면 그 밑에 제일 좋아했던 정운이나 이런 등등등 보면 되게 스타일이 그런 사람들이야. 고분고분하지 않은 스타일. 네, 안 고분고분해. 그래서 다 저기 쫓겨나잖아. 근데 이제 전시가 되니까 야 이거 좀 할 수 없다 그래갖고 뽑아서 다 전라자수형으로 박더라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 부하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반골 군단. 예. 정운도 이순신 장군하고 성격 똑같아. 조금 더 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 있다가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근데 선조는 스타일이 전쟁을 대비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 뽑아야 돼. 여기까지 동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용의주도하니까 검사를 쭉 했지. 근데 이순신 장군의 과거 전력을 보니까 이 아저씨가 결정적일 땐 덤빈단 말이야. 결코 오락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본 거야. 능력 있는 장수야. 줏대도 있어. 하지만 나한테도 덤빌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늘 신경 쓰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균 같은 장수들 참 좋아해요. 나가서 돌격형으로 싸움만 잘하면 되는 애들. 절대 나한테 안 덤빌 것 같은 애들. 굉장히 아랫사람한테는 거칠지만 윗사람한테는 고분고분한 스타일. 약간 멍청한 스타일.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을 같이 놓게 됐고 원균보다는 이순신 장군 쪽에 신경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커지고 거의 전쟁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 전쟁에서 수군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고분고분하지 않고 위험한데 싶지만 수군의 비중을 조금은 낮게 봤기 때문에 거기 넣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승전했다고 그랬을 때 막 흥분하니까 아니 지금 나는 의주에 있고 저건 평양에 있는데 조금 먼 데서 이긴 것 같고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또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뭐 신하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선조의 치명적인 단점은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이기적이야 사람이. 옹졸했죠. 네, 그게 리더가 제일 나쁜 리더가 머리 좋고 이기적인 리더예요. 근데 일종의 사실 조금 그 이순신에 대한 어떤 견제의 성격이었던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또 그 이순신 영화 하면 늘 등장하는 장면이 통제사에 물러난 다음에 조정으로 압송돼서 불로 막 고문을 당하고 그 장면이 꼭 나오는데 사실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사실 그런 어떤 정말 그 몸을 상하게 할 정도의 고문이 있었을 가능성은 이제 높지는 않다라는 아니 거잖아요.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석방되고 나서 물론 몸이 불편하고 그러는데 거기 있다 나왔는데 뭐 상쾌할 리는 없잖아. 잘 먹고 네. 그럴 수는 없죠. 뭐 이렇게 식단 조절하고 뭐 바로 부임에 네. 가잖아요. 네. 근데 영화는 맨날 이거 달아매고 지지고 뭐 네. 압설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이 그건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나오는 그런 살벌한 고문 있잖아요. 그거는 폐인으로 만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압설형을 받으면 무릎이 나가고 다리뼈가 나가서 그냥 불구가 돼요. 그렇죠. 배도 못하죠. 네, 인두로 지지는 거 그냥 살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다 못 쓰게 돼요. 그리고 인두로 지지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고 힘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두로 지진다는 건 되게 힘줄을 끊어서 불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조가 그 얘기는 했어요. 신문을 해라. 근데 이 신문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런 고문을 하는 거냐 아니면 신장이라고 때려서 근데 그건 좀 회초리보다는 아프지만 곤장도 아니고 이런 거로 때려서 신문하는 건데
그거는 법에는 관절이나 뼈는 못 때리게 돼 있고 살만 때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를 쳐서 네. 불어하는 건데 네. 이게 양반이나 더욱 이수인 장군은 지금 고관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왕의 특명, 영모죄 이런 거 아니면 그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선조가 고문을 해서라도 신문을 해서라도 실토를 받아내라라는 것이 그 고문을 진짜 그런 살벌한 고문을 하라는 소리인지 이 신장을 때리라는 건지가 애매하고 네. 그 뒤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맞았다고 해도 금방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에 하나 그 명령에 의해 실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리고 법의상으로 그게 신장이 별로 이렇게 하루에 몇 대만 때리고 이게 다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슬슬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좀 지금 이번 책을 통해서 좀 독자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 같은 게 혹시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전쟁사를 쓰고 더욱 이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후유증이 큰 전쟁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어떤 민족 감정으로 뭐 또는 이제 이수인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후유증이 큰 전쟁인데 저는 이게 너무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잘못 알려진 사실을 고치고 싶다가 아니고 감성적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역사를 보는 눈이나 우리가 현실에 대응하는 데서 큰 왜곡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일이라면 예를 들면 사실 뭐 조선 수군이 들이받았던 안 들이받았던 거북선이 뭐 물속으로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전과 결과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거북선이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라는 상상 속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 사고, 분석력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올바로 교정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전쟁이라는 어떤 위중유의 사건 또는 비극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교훈을 찾고 싶은데 항상 감정적 대응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제가 이 병자로는 먼저 쓰긴 했지만 왜 임진왜란 참전했던 양반들이 노장이 되긴 했지만 다 살아있는 병자호란 때 준비를 임진왜란 때보다 더 못하냐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사고를 얻어야 하는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역사의 임무는 누가 악마였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왜 악마가 되었는지, 그의 행동이나 결정이 왜 비난받을 행동이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에 방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가 또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균과 이제 선조 얘기했습니다만 옹호하기 위한 취지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순신에 대한 어떤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걸 좀 구독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왜냐면 이 얘기만 하면 거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혹시 몰라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번에 박사님 대신 책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그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로 보여드려야 됐는데 저희 편집자가 이번에 그 예비군 훈련을 가게 돼서 편집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뭐 구독자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